완벽한 결혼의 인연, 아내의 충격적인 비밀과 옆집 남자의 잔혹한 서막, 꿈꿔왔던 결혼, 지옥의 문턱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내가 그토록 꿈꿔왔던 완벽한 결혼이 실은 지옥으로 향하는 문이었고, 내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던 아내는 그 모든 비극을 계획한 악마였다니. 불과 몇 분이면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당신은 아내가 우리 집 벽 바로 뒤에 숨겨왔던 비밀, 그 누구라도 파멸시킬 수 있는 그 엄청난 비밀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내 손으로 직접 내 인생을 망가뜨렸다. 천사의 가면을 쓴 악마를 내 아내로 맞이했으니 이제 나는 그 잔혹한 현실과 마주해야만 한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사랑과 결혼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만들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관계 속에 숨겨진 위험한 신호들을 영원히 알아차리지 못할지도 모른다. 대체 어떻게 그토록 순수하고 성스러워 보였던 한 여자가 그토록 무서운 얼굴을 숨길 수 있었을까? 그녀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박민준, 40을 넘긴 남자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지금도 심장이 찢어질 듯 아프고 뼛속 깊이 후회가 사무친다. 돌이켜보면 나는 늘 오만했다. 스스로 똑똑하고 잘났다고 믿었고 여자들을 쉽게 만나고 또 쉽게 질려 했다. 과거의 연애는 한마디로 최악이었다. 매번 비슷한 레퍼토리. 처음에는 뜨겁게 불타오르지만 얼마 못 가 식어버리고 결국에는 상처만 남긴 채 끝나버리는. 특히 이수진. 그녀에게는 정말이지 못할 짓을 했다. 명동 한복판에서 차갑게 그녀를 버려두고 돌아섰던 그날,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리던 눈물이 아직도 선명하다. 어쩌면 지금 내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은 그때 내가 뿌린 씨앗의 대가일지도 모른다. 그런 과거를 뒤로하고 나는 뭔가 다른 여자를 갈망했다. 내 오만함을 잠재우고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여자. 그리고 운명처럼 고유라를 만났다. 그녀는 천사 같았지만 그 인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둠을 숨기고 있었다. 아, 그땐 정말 몰랐다. 그녀와의 만남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아니, 파티할 시작이었다는 것을. 제1장, 완벽한 여자와 치밀한 연극.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요가원에서 운명처럼 그녀를 만난 그날 오후부터였다. 과거에 오만했던 나, 박민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여자가 바로 내 아내가 될 줄이야. 그리고 내 인생을 파멸로 이끌 존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그녀는 마치 천사처럼 나타났다. 차갑고도 매혹적인 분위기, 나 같은 남자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도도함. 바로 그 순간 직감했다. 이 여자는 반드시 내 여자로 만들어야겠다고. 새로 문을 연 대형 요가원의 강사, 고유라. 그녀는 내가 지금껏 만나왔던 여자들과는 모든 면에서 달랐다. 가녀린 몸매에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카리스마, 아니, 차라리 냉기라고 해야 할까? 그녀의 눈빛은 깊고 투명했지만 그 속에는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을 간직한 듯 보였다. 나는 그 비밀스러움에 속절없이 끌렸다. 잘 나가는 회계사라는 내 명함도 그녀 앞에서는 한낱 종이조각에 불과했다. 힐끗 보기만 하고는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는 그 모습이란. 심지어는 회식 후 내가 건넨 명함을 바닥에 버리고 가버리기까지 했다. 저한테 관심 꺼주세요. 지금 누구한테 관심 받고 그럴 상황 아니거든요. 싸늘하게 내뱉는 그녀의 목소리는 내 심장을 관통하는 얼음송곳 같았다.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다. 아니, 모멸감마저 들었다. 내 인생에서 이런 취급은 처음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감정은 곧바로 맹렬한 정곡욕으로 바뀌었다. 그래, 이런 여자라면 내 인생을 걸어볼 만하다. 그녀의 철벽기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나를 사로잡았다. 다음 날부터 나는 당장 그녀의 요가 수업에 등록했다. 물론 요가 따위에는 조금도 관심 없었다. 오로지 고유라,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만이 내 목표였다. 근육질이 내가 남자 수강생 하나 없는 요가 수업맨 앞자리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은 꽤나 볼만했을 것이다.
그녀는 그런 나를 보며 노골적으로 눈살을 찌푸렸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그녀의 반응이 나를 더욱 자극했다. 어떻게든 그녀의 마음을 얻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다. 퇴근하는 그녀와 주차장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잔뜩 곤란한 표정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 낡은 차와 씨름하고 있었다. 도와드릴까요? 내 물음에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동안 그녀의 차가 수리되는 동안 나는 기꺼이 그녀의 기사가 되어주었다. 집까지 바래다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밤 10시 통금. 그게 그녀가 내세운 찰벽이었다. 집안이 엄하다는 말과 함께 요즘 세상이 통금이라니 뭔가 이상했지만 순진한 건지 아니면 철저한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녀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고 싶었다. 그 알 수 없는 신비로움이 나를 더욱더 깊이 빠져들게 만들었다. 그래, 이런 여자야말로 내가 찾던 여자다. 나는 그녀의 모든 것을 갖고 싶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고 나는 점점 더 그녀의 순수함과 조신함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마치 때 묻지 않은 보석 같았다. 다른 여자들처럼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나를 더욱 안달나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녀에게 청혼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싶을 만큼. 놀랍게도 그녀는 내 청혼을 받아들였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조건을 내걸었다. 특정 아파트, 그것도 꽤 넓고 허름한 200제곱미터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는 것이었다. 내가 새로 지은 더 좋은 아파트를 사줄 수 있다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왜 하필 그 아파트여야 하는 걸까?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사랑이 눈이 먼 나는 그저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을 뿐이었다. 어쩌면 그녀에게 특별한 추억이 깃든 곳일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그래, 유라 씨가 원한다면 뭐든지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친 짓이었다. 그렇게 우리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양가 부모님께서는 이 갑작스러운 결혼을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이미 내 눈에는 고유라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만 얻을 수 있다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그녀가 원했던 바로 그 아파트로 이사했다. 내가 그토록 꿈꿔왔던 단란한 가정, 완벽한 아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 아파트의 낡은 벽 뒤에 그리고 내 안에 고유라의 천사 같은 미소 뒤에 얼마나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를. 그곳이 바로 내 인생 최악의 악몽이 시작될 무대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악몽의 문을 연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이었다. 달콤한 신혼의 꿈에 젖어있던 나는 그저 다가올 비극의 서막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다. 행복은 짧았고 불행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그리고 교활하게 숨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땐 정말 몰랐다. 내 완벽한 아내가 사실은 완벽하게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제2장 반복되는 실종과 괴이한 이웃 남자. 유라 씨가 원했던 그 낡은 아파트로 이사 온 후 나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아니, 애초에 행복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했던 걸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기만이었으니. 그 꿈만 같던 신혼집에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기괴한 밤들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고유라, 내 아내의 밤마다 이어지는 감쪽 같은 실종과 함께 처음 아내가 사라진 그 밤을 나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유라는 결혼 후에도 밤 10시가 되면 할같이 잠자리에 들었다. 그 모습마저 나는 순수하고 규칙적인 그녀의 매력이라고 생각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유라는 내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듯했다. 그런데 새벽녘 문득 잠에서 깨어 옆자리를 더듬었을 때 아내가 없었다. 텅 빈 침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유라야, 화장실에 갔나 싶어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다. 혹시 목이라도 마른 걸까? 아니면 잠시 바람이라도 쐬러 나간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지만
애써 떨쳐내려 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흘러도 아내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200제곱미터나 되는 넓은 집, 반이란 반은 다 뒤지고 화장실이란 화장실은 문이란 문은 다 열어젖히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유라야. 고유라. 하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만이 싸늘하게 돌아올 뿐이었다. 현관 신발장에는 아내의 신발이 모두 그대로 놓여 있었다.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내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나는 공포에 질려 거의 반미치광이가 된 듯했다.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스르륵 안방 문이 열리며 유라가 태어난 얼굴로 들어섰다. 자기야, 왜 그래? 잠 안 자고? 나는 거의 울부짖듯 물었다. 당신 도대체 어디 있었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하지만 유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 계속 집에 있었는데? 자기가 못 찾은 거겠지? 우리 그냥 동선이 엇갈렸나 보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이 넓은 집에서 한 사람을 못 찾을 리가? 게다가 내가 그렇게 애타게 불렀는데 듣지 못했다니. 하지만 너무나도 태어난 유라의 모습에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어쩌면 정말 내가 예민한 걸까? 피곤해서 헛것이라도 본 건가? 스스로를 다그치며 애써 불안감을 잠재우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날 이후로 유라의 밤중 실종은 더욱 잦아졌다. 매번 똑같은 레퍼토리였다. 흔적 없이 사라졌다가 내가 온 집안을 뒤집어 놓을 때쯤이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나타나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아내. 나는 점점 미쳐가고 있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고 신경은 곤두설대로 곤두섰다. 이 집에 정말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정말 미쳐버린 걸까? 유라는 내 걱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매번 더욱더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내 정신은 피폐해져만 갔다. 그러던 중 우리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왔다. 강강혁. 처음 그를 마주쳤을 때의 느낌은 뭐라 설명하기 힘들었다. 펀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 연예인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잘생긴 얼굴. 하지만 그의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고 입가에 걸린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비웃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 짧은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그에게서 위험한 기운을 감지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강혁과의 만남은 짧았지만 항상 껄끄러웠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거나 복도에서 스칠 때면 그는 묘한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며 알 수 없는 질문들을 던지곤 했다. 신혼이시죠? 좋으시겠어요. 아내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려나? 마치 우리 부부의 속사정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말투. 기분 나쁜 놈이었다. 유독 아내의 안부를 묻거나 우리의 생활 패턴에 대해 지루하게 캐물을 때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다. 마치 내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다는 듯한 불쾌감. 유라는 강혁에 대해 묻는 내게 시종일관 모르는 사람이라고 잡아댔지만 나는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강혁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유라는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고 그것은 나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밤마다 사라지는 아내, 그리고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불길한 옆집 남자. 내 머릿속은 온통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 찼다. 이러다가는 정말 내가 먼저 미쳐버릴 것 같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지긋지긋한 불안감의 실체를 밝혀내야만 했다. 그래, 진실을 알아야만 한다. 설령 그 진실이 나를 산산조각 낼지라도 더 이상 이 미스터리한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만약 이 모든 일 뒤에 무언가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나는 반드시 내 손으로 그것을 파헤치고 말리라. 내 아내 고유라,
그리고 옆집 남자 강강혁. 그 둘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제3장. 추적이 시작. 옆집 문 앞에서 마주한 충격. 내 인내심도 이성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밤마다 되풀이되는 아내의 기행과 옆집 남자 강강혁의 존재는 나를 지시시킬 것만 같았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결국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 내 손으로 직접 이 모든 의혹의 실마리를 찾아내고야 말겠다. 몰래 집안 곳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고유라의 핸드폰에는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았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믿지 못하고 이런 짓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에 스스로 환멸감이 들었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 지옥 같은 의심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카메라 영상 속 유라는 여전히 알 수 없는 행동을 반복했다. 밤이 되면 조용히 안방 문을 열고 나와 주방과 연결된 베란다 쪽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몇 시간이고 감쪽같이 사라졌다. 대체 그 좁은 공간에서 뭘 한다는 말인가? 그 베란다에는 낡은 세탁기 한 대가 전부였는데 나는 미칠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유라가 또다시 침대에서 사라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위치 추적 어플을 확인했다. 그리고 화면에 뜬 위치 정보는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강강혁의 집, 유라가, 내 아내가 바로 옆집 남자 강강혁의 집에 있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분노로 들끓었다. 감히 내 아내를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이성을 잃은 나는 그대로 강혁의 집으로 달려갔다. 강강혁. 문 열어. 당장 문 열지 못해 미친놈처럼 소리치며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내리쳤다. 고유라. 너도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나오지 못해. 내 고함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한동안 집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숨 막히는 정적. 그 정적이 오히려 나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러다 갑자기 안에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철컥 육중한 현관문이 아주 조금, 아주 느리게 열렸다. 빼꼼히 열린 문틈으로 강혁이나 유라가 아닌 생전 처음 보는 얼굴들이 허둥지둥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하나같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 무언가에 쫓기는 듯 다급한 몸짓이었다. 손에는 정체 모를 가방들을 하나씩 꼭 끌어안은 채 그들은 서로 밀치고 부딪히며 계단을 향해 쏜살같이 달아났다.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아수라장이었다. 순식간에 수십 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사람들이 빠져나갔다. 그들의 옷차림이나 행색은 평범해 보이지 않았다. 어딘가 음침하고 불길한 분위기. 나는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눈에 불을 켜고 유라를 찾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태연한 얼굴의 강혁이 문 앞에 나타났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니,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 밤중에 무슨 소란이십니까? 박민준 씨. 그의 능글맞은 말투에 나는 그만 폭발하고 말았다. 내 아내 어딨어? 내 놈이 내 아내 데리고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당장이라도 그놈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강혁은 꼼짝도 하지 않고 비웃음만 흘릴 뿐이었다. 아내분은 왜 여기서 찾으십니까? 혹시 망상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조롱했다. 찾고 싶으면 직접 찾아보시죠. 대신 아무것도 못 찾으면 오늘 영업 못한 손해는 박민준 씨가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그 영업이라는 단어가 내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나는 미친놈처럼 강혁이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방이란 방은 다 열어보고 가구란 가구는 다 들춰봤다. 하지만 유라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온 집안을 다 뒤집어 놓았지만 그 어디에도 내 아내는 없었다. 귀신에 홀린 것만 같았다. 점점 당혹감과 절망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강혁은 그런 나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때 내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아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유라의 잠이 덜 깬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기야. 이 시간에 어디 갔어? 나 계속 집에 있었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방금 전까지 간혁이 집에서 벌어졌던 그 모든 일들은 다 뭐란 말인가? 내가 꼰 악몽이었나? 나는 힘없이 간혁의 집을 나섰다. 간혁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나를 조롱하는 듯 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유라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평온한 얼굴을 보자니 방금 내가 겪었던 일들이 모두 한여름 밤의 꿈처럼 느껴졌다. 내가 정말 미쳐버린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누군가가 치밀하게 계획한 악몽인 걸까? 나는 알 수 없었다. 단지 거대한 어둠이 나를 집어삼키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만이 온몸을 휘감을 뿐이었다. 이제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 내 눈앞에 펼쳐진 이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나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방황하고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실을 찾는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끝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제4장, 비밀 통로, 그리고 눈물의 고백. 간혁이 집에서 겪었던 그 혼란스러운 밤 이후 나는 여전히 무엇이 진실인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유라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헤어냈고 간혁의 그 비웃음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CCTV 영상에서 유라가 항상 사라졌던 주방 베란다. 그곳에 분명 무언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 다시 한번 철저하게 조사해보는 거야? 그곳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유라가 외출한 틈을 타 나는 주방 베란다로 향했다. 낡은 세탁기가 놓인 그곳은 평범해 보였다. 몇 번을 둘러봐도 특별한 점은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세탁기를 힘겹게 옆으로 밀어내 보았다. 그리고 내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세탁기 뒤쪽 벽, 바닥과 거의 맞닿은 부분에 사람이 겨우 드나들 수 있을 정도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었다. 엉성하게 방석 같은 것으로 가려놓은 그 구멍은 명백히 옆집, 강간혁이 집으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였다. 세상에,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니.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다. 역겨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내 아내가 밤마다 이 개구멍을 통해 옆집 남자에게 갔단 말인가? 그동안 나를 기만하고 우롱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순진한 얼굴, 밤 10시 통금, 그 모든 것이 나를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말인가? 당장이라도 유라를 붙잡고 이 모든 것에 대해 따져 묻고 싶었지만 나는 가까스로 이성을 붙들었다. 아직은 아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한다. 그녀가 이 비밀 통로를 이용하는 바로 그 순간을. 며칠 후 나는 유라가 또다시 그 비밀 통로를 이용하려는 순간을 덮쳤다. 어둠 속에서 익숙하게 방석을 치우고 구멍으로 기어 들어가려는 유라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유라는 기뇽을 지르며 나를 돌아보았고 그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여보, 더 이상 변명도 거짓말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했는지 유라는 결국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며 유라는 간혁의 유혹에 빠져 도박을 시작하게 된 과정을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간혁이 집에서 가볍게 시작한 카드게임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판도는 커졌고 유라는 걷잡을 수 없이 깊은 도박의 늪에 빠져들었다. 결국 그녀가 간혁에게 진 빚은 무려 4억 원, 그 끔찍한 액수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간혁은 그 비밀스러운 도박장의 주인이었고 유라를 금유하게 꿰어 거액의 빚을 지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과거 유라가 혼자 살던 원룸에 들이닥쳤던 도둑 역시 실은 검은 표범이라 불리는 악재 사채업자들이 보낸 협박꾼들이었다고 했다. 그들이 바로 유라가 이 낡은 아파트로 이사 오기를 고집했던 이유였고 밤 10시 통금이라는 거짓말로 나를 속여가며 매일 밤 도박장으로 향했던 이유였다.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나를 향한 것이 아닌 오직 강력과 도박을 향한 이유만이.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다 갚을게. 응, 유라는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배신감과 절망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이 여자를 계속 믿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아직 그녀에게 이 말의 감정이 남아 있었던 걸까? 아니면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내 손으로 끝내고 싶었던 걸까? 나는 마지막으로 유라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기회를. 나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우선 이 빌어먹을 아파트를 최대한 빨리 처분하고 그 돈으로 유라의 빚 일부를 갚아주기로 했다. 그리고 강혁이 불법 도박장을 경찰에 비밀리에 신고한 뒤 유라와 함께 이 도시를 떠나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하는 곳에서 새 출발을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리석게도 계획은 신조롭게 진행되었다. 아파트는 생각보다 빨리 팔렸고 나는 그 돈의 일부를 유라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그리고 익명으로 강혁의 불법 도박장을 신고했다. 드디어 이 모든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유라의 손을 잡고 정든 도시를 떠났다. 새로운 삶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을 품은 채, 하지만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다. 그것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리고 유라의 거짓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바보같이 또다시 희망이라는 허상을 좇고 있었던 것이다. 진정한 악몽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제5장, 마지막 진실, 그리고 잔혹한 연극의 종막. 빌어먹을 도시를 떠나 우리 가족 소유의 한적한 시골 별장으로 향하는 내내 나는 애써 희망을 품으려 했다. 그래, 강혁 그놈만 없다면, 그 지긋지긋한 도박만 끊어낸다면 유라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건 역시나 나만의 착각이었다. 어쩌면 애초에 예전의 유라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신기루였을지도 모른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강혁은 용케도 도망쳤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 소식이 유라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미묘한 실망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나는 보았지만 애써 외면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하고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것이다. 결정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지만 그 평화는 위태로운 유리 조각 같았다. 유라는 눈에 띄게 불안해했고 밤이 되면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다. 괜찮아, 유라야. 이제 다 끝났어.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지 이겨낼 수 있어. 나는 그런 유라를 다독이며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우리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끊임없이 속삭였다.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는 것처럼.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이 헛된 희망이라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시장이 다녀온 나를 맞이한 것은 텅 빈 집이었다. 유라가 또 사라진 것이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종처럼 가시지 않았다. 지난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내. 손발이 차갑게 식어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는 잊고 있었던 유라의 핸드폰 위치 추적 어플을 실행시켰다. 제발, 제발 아니기를. 화면에는 낯선 주소가 떠 있었다. 강혁의 집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절망감이 나를 덮쳐왔다. 이곳은 너무나도 외진 시골 마을의 허름한 집이었다.
나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내 인생 최악의,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도박이나 빚보다도 훨씬 더 추악하고 잔인한 진실을. 그 진실은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파란색 대문.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 한가운데서 엇자지껄한 웃음소리와 함께 고기 굽는 냄새가 풍겨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내 안에 고유라가 있었다. 환하게 웃으며 삼겹살을 뒤집고 있는 유라의 옆에는 그토록 증오했던 강강혁이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인자해 보이는 노파와 4~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참진난만하게 뛰어놀고 있었다. 그 아이는 유라를 향해 엄마라고 외치며 달려와 안겼다. 유라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이를 끌어안고 볼에 뽀뽀를 했다. 그 모습은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내가 그토록 꿈꿔왔지만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강혁은 나를 발견하고는 특유의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빈정거렸다. 이야, 우리 유라 인기 많네. 이런 시골 구석까지 남자가 찾아오고 말이야. 노파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니신데 남의 집 마당에 함부로 들어와서. 혹시 우리 유라 손님인가? 그리고는 아이를 가리키며 덧붙였다. 얘는 우리 증손주 되는 아인데 참말로 귀엽지라. 강혁은 그 말을 받았다. 그리고 제가 이 녀석 애비 두는 사람입니다. 박민준 씨,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조롱과 승리감이 묻어 있었다. 머릿속이 터져나갈 것 같았다. 유라는 사색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한켠에 잘 짜인 연극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그 연극의 가장 어리석은 관객이었다.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결국 유라의 입에서 모든 진실이 흘러나왔다. 그 아이는 유라와 간혁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유라는 오래전부터 간혁을 관적으로 사랑해왔다고 했다. 그가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니,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에게 빠져들었는지도 모른다. 나와의 결혼, 그리고 그 낡은 아파트를 고집했던 이유. 모든 것이 간혁이 관심을 끌고 그의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간혁은 그런 유라를 철저히 이용했고 도박이라는 올가미로 그녀를 올가매어 자신의 곁에 두려 했던 것이다. 그녀의 도박빚 역시 어쩌면 간혁이 그녀를 곁에 묶어두기 위한 수단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 얼마나 지독하고 경적인 사랑인가? 내 결혼 생활 전부가,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사랑, 행복, 그 모든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신기루였다. 나는 그저 유라와 간혁에 뒤틀린 사랑 노름에 이용당한 건데 한심한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연극 무대 위에서 나 혼자만 진실이라고 믿으며 처절하게 춤을 췄던 것이다. 나는 유라의 핸드폰을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위치 추적 어플을 망설임 없이 삭제해버렸다. 더 이상 그녀의 행적을 쫓을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었으니까. 미련 없이 그 집을 나섰다. 등 뒤로 유라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처절했던 그 순간 나는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사랑도 믿음도 희망도 모두 잃어버린 채 내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후련했다. 그래,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 지독한 악몽이. 결론, 값비싼 교훈, 그리고 제기의 길목에서. 그 참혹했던 시골집에서의 마지막 만남 이후 나는 고유라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이 과연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과거 내가 저질렀던 수많은 잘못들에 대한 처절한 업보이자 과보였을까?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났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약간의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빚더미에 앉은 유라에게 그 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아니,
받고 싶지도 않았다. 강간이어 그놈은 그날 이후로 종적을 감췄다고 했다. 경찰이 수배를 내리고 찾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잡힐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어쩌면 또 다른 어딘가에서 새로운 희생자를 물색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놈은 그런 인간이니까. 모든 것이 끝나고 홀로 남겨진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지난 시간들이 마치 한편의 악몽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젊은 날 나는 참으로 오만했고 이기적이었다. 수많은 여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의 순수한 감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았다. 특히 이수진. 명동거리 한복판에 그녀를 버려두고 돌아섰던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한 악몽처럼 나를 괴롭힌다. 그때 그녀가 흘렸던 눈물이 지금 내가 흘리는 피눈물이 되어 돌아온 것은 아닐까? 인과응보라는 말을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한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나는 처절하게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눈먼 인간이었는지를.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내 멋대로 재단하려 했던 오만함이 결국 나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유라의 기만과 간역의 악행도 용서할 수 없지만 그 모든 디귿이 씨앗을 뿌린 것은 어쩌면 나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내가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 미래라도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이 끔찍한 경험은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과거의 박민주는 죽었다. 이제 나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사람을 외모나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심으로 타인을 존중하며 살아가기로.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지 않기로. 아직은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지만 나는 이 상처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루하루 아주 조금씩이라도. 이것이 내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속죄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다짐이다. 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는 모르겠다. 어쩌면 그저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로 치부해버릴지도.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주길 바란다. 인간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삶의 여정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함정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치유와 재기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만약 당신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거나 관계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야기하길 바란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수 있으니까. 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이 길고 어두운 이야기를 들어주어 고맙다. 이제 나는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뎌 보려 한다. 그 길이 비록 험난할지라도 나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얻은 단 하나의, 그러나 가장 값비싼 교훈이니까.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혹은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길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나의 새로운 이야기도 기대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이다.